제82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이어서 어제는 지방분권, 헌법 총각, 경제 부분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분권, 상생, 균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국가지향과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 DNA를 새겨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 효율적 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해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3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요구해온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 조치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고,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처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 강화 등은 일부 정책적 내용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야 정당들이 대선을 통해서도 공약해온 바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입니다. 개헌을 여야 사이에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야사당 개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인심 쓰듯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던데 참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건지 우습기조차 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야당만의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제가 당초 비교섭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협상기구를 제안했을 때 이를 맹렬히 반대했던 당사자가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평화당, 정의당에게 개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다 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 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고 제가 하루속히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라면 개헌 협상을 4일이나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는 개헌 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다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국민 개헌의 문을 열자는 강곡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오전 중으로 빨리 화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특사단의 합의 사항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나흘간의 남한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확정되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예술 교류의 감동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를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친다면 그 성과와 후속 실천 과제는 이례적이고 특정 정부만의 산물이 아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합의가 무력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을 오갔던 대북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담 후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도 담보함으로써 남북의 신뢰와 한반도 평화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과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후의 협력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의 응원과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봄이 쿵쿵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가 담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 개헌이지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제1조 1항부터 다시 공부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법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 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고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닙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은 그만 늘어놓고 이제 협상과 논의의 장에 나오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가 지난 2월부터 특위를 가동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두고 관제 개헌 운운하며 생떼 쓰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안을 내려오면 됩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는 철회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곳곳에 폭설이 내렸지만 10년 만에 물고가 터진 남과 북은 완연한 봄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고 청와대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 3월 29일 개최를 제안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담대한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리자는 제안입니다. 3자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4 공동선언에도 담겨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남북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11년 만에 3국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자리잡는 역사적 순간이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설이 나돌던 한반도에 신대땅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대를 확실하게 잡았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해결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데 이번 훈련 일정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수석부 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 개헌안 공개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합의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그 자체가 완주형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의 조건 없는 개헌 협상 참여와 국회 대타협의 정신으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이렇게 좋은 헌법 혹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는 환영과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비단 정치권과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각계각층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개헌안에 대해 높은 평가와 찬성 입장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 동물 보호에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카라 등 7개 동물보호단체가 적극적인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한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반려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물권 향상 특별조례를 출범시켰고 동물보호단체와 협약을 맺어
동물권과 동물보호 관련 내용의 대통령 공약 마련과 헌법 조항 반영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새 헌법 통과를 계기로 예를 들어 동물을 소유의 대상이 물건으로만 정의한 민법의 개정과 같은 후속적인 법률 개정과 동물보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동물복지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 차질을 초래하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불출석 꼼수로 재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무산시켰습니다. 국민과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마저 저버린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는 도플갱어 수준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2007년 대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행위, 퇴임하면서 저지른 증거인멸 등 이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20여 개의 혐의는 당선부터 퇴직까지 온갖 불법과 비리를 담은 범죄 교과서 수준이었습니다. 집권기간 내내 나라 살림보다 개인 지갑과 개인 회사 이익을 위해 국정을 총동원했던 것은 국정농단의 원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탄핵을 당했어도 10번은 당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호환무치한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했고 검찰 증거자료에 대해 조작설과 보복설만 되풀이했고 수십 년 측근들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선과 거짓으로 평생을 살아온 처참한 인생의 말로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조폭 수준의 저항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쓸쓸하기만 합니다. 한순간 국민을 속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거짓은 진실을, 정의를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대통령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네, 현안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정조위원장 이은혜 의원님이십니다. 어제 국대가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철야 농성 52일 만에 동국대 청소 노동자 사태가 해결에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청소 노동자들로 줄어든 정원만큼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과 청소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어제 오원식 원내대표와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동국대를 방문해서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설득하고 중재한 끝에 직접 고용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서 상생의 자세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연세대에 이어서 동국대까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돼 왔던 학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노동 종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여당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간접 고용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던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현장 방문 이후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이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여객기를 청소하다가 소독제에 중독돼서 청소 노동자 6명이 동시에 실신하는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산재 사고의 대책으로 중독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수 검진을 추가 실시하는 등 진상 규명의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항공사 평가 기준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미 입법 예고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항과 항공사들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진선미 이일정저위원장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일 마지막 기관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전 등 결국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MB 시절에 노무현 등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라는 경찰 보고 문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또 2011년부터 2012년 당시 보안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댓글을 달고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댓글 의혹 사건 수사단을 꾸리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권력기관의 어떤 그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할 터인데요.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상황들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 또 어떤 대책 마련, 이 부분이 결국은 어둡게 가고 있는, 제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사법개혁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잘 꾸려져서 결국 과거의 민간인 사찰과 정보 남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까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우덕 예결위 간사입니다. 예,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 국회 제출될 예정이고 4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고용절벽과 인구구조 위기가 겹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구조적이고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한시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청년 실업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인력난이 계속되는 모순된 현상, 소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 수준은 5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73.9%, 영국의 85.3%, 일본의 82.1%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 희망 체험 사업은 이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 것입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 11개 부처가 R&D 참여기업에 대해서 지원금 4 내지 5억 원당 청년 1명을 채용토록 하는 R&D 지원자금 비례 채용과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하면 기업이 매칭해야 하는 전금 부담금을 인건비만큼 공제해주는 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죠. 군산 지엔과 울산의 성동조선 등등
힘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번 추경은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재난에 대해서 노동자와 지역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재원 대책을 늦지 않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C, 스탠다드 차드 은행과 시티뱅크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에 의한 결산 잉여금만으로 편성되는 만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0.1%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청년 일자리 추경 여야가 합심해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부대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이건희 등 차명계좌 TF 감사 맡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어제까지 3일째 SB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에버랜드 땅값의 기이한 평가 및 폭등 작업을 통해 이재용과 그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 과정을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무려 7곡지, 둘째 날에는 무려 21분짜리 집중 보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드문 예로 알고 있습니다. SBS 보도의 중요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국민연금의 창성 의결 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을 넘어서서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삼성과 그 협력자들이 에버랜드 땅값을 조작했을 새로운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이 이재용의 그룹 장악을 위해서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땅값 조작을 통해 회사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기 해서 삼성물산 회사 및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당국의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 언론이 이건희 이재용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해 이토록 치열하게 심층 분석 및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단 SBS만이 아닙니다. 최근 파업을 끝내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KBS와 MBC의 노력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KBS는 추정 60분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된 심층 보도를 내보냈고 MBC의 경우에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파헤쳤습니다. 언론이 깨어있으면 사회적 과학이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쌓아둔 삼성 왕국의 철옹성이 뚫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정권이 바뀌고 언론의 사회적 기능도 제 역할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상고심 판결에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수상한 사실 몇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려 한 삼성물산의 불합리한 행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건설업종의 2015년 주가 동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 전체의 주가 지수는 2015년 5월 22일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기준일입니다. 5월 22일 사이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모든 건설업 기업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건설업 전체 주가지수 평균은 28.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설부문 1위 기업인 삼성물산만 8.9%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인 대림산업의 경우에 29.6%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때 삼성물산은 국내에서 건설 물량을 따내기 위한 수주 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가의 호재인 재료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합병 발표 이후에 발표하는 등 반기업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삼성은 합병 전인 2015년 상반기에는 신규 주택을요 겨우 300가구만 공급합니다. 그러나 반면 합병 뒤에는 총 1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2조 원대에 달하는 카타르 해외 대형 수주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삼성물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리고 제1모직 주가는 높여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합병 이전 벌어진 각종 회계한 행동과 괴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 및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합병 의결에 찬성하는 소극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한 불합리한 선택을 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도표를 보시면 알 텐데요.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무려 300만 주 가량을 팔고 합병 직후에는 376만 주 가량을 매수합니다. 합병 전에는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합병 후에는 비싼 가격이 다시 사서 손실을 자처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합병을 통해 삼성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어 주려 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을 위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과 청탁 과정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스스로 이재용을 위해서 앞장서서 국민 이익을 저버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강력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나가서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영수 부대표 하는 바로 듣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소위 민생부대표 서영수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수질 오염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처방하는 말을 위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물의 날은 가뭄, 홍수, 수질 오염 등 물 문제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그 답을 찾자는 취지에서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자라는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20개 관련 법률이 있고 7개 중앙부처,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제각각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성 예산과 정책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고자 국토부의 하천과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어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간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를 거쳐 올해 2월 임시회에서 정부조직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 처리는 도착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예약한 전쟁이 심해도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막으면서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유관부처와 산하기관에서는 앞길을 알 수가 없어 혼란 속에서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물관리 일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홍수와 가뭄, 수질 관리에 대한 일관된 정책 집행과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를 이뤄내야 합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좀 길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는데 사개특위에 제출된 서울중앙지법 자료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기일날 출석과 불출석이 있는데 출석한 경우에 영장 발부율이 대체로 최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80% 초반대인데요. 반면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100%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것은 이미 죄를 인정했거나 더 이상 법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례에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부는 빨리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지공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토지공 개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금수저공화국, 부동산공화국, 그다음에 삼성공화국과 같은 그러한 논의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유재 사건을 관련돼서 이 내용을 토지공 개념을 비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23조, 즉 사유재 사건을 보호하는 조항을 많이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23조조차도 사유재 사건을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23조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 개념이 결코 현행 헌법으로도 위헌이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지난 80년대 후반, 90년 초반에 붕괴됐습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붕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처음에 내세웠던 그 이상,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의해서 소비한다는 사회주의 이상, 그 다음에 평등할 것이라는 그 이상이 그 인민들에게 깨졌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희망은 공정한 경제, 기회의 균등,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깨질 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헌법의 개정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기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게 한 번 더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당론과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금년 2월 21일 외식산업중앙회 방문해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를 개정하겠다.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소위 중산층 서민들이 장사가 될 만하면 건물주가 내쫓아버리고 원상복구하라는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이미 대통령 후보 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상권 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권 보호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갱신을 최대 10년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법이 지금 2년째 법사위에서 결의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의 반대라는 핑계로만 그것을 빌미로만 방치해야 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비겁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약속한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서 약속했고 당대표가 돼서 또 약속한 겁니다. 정말 상가 임대차 보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중소자영업자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 통과 자신의 약속한 대로 해주십시오. 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홍준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줄어든 정원만큼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과 청소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동국대를 방문해서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설득하고 중재한 끝에 직접 고용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서 상생의 자세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연세대에 이어서 동국대까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돼 왔던 학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노동 종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여당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간접 고용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던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현장 방문 이후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이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여객기를 청소하다가 소독제에 중독돼서 청소 노동자 6명이 동시에 실신하는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산재 사고의 대책으로 중독 우려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수 검진을 추가 실시하는 등 진상 규명의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항공사 평가 기준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미 입법 예고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항과 항공사들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진선미 이일정저위원장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일 마지막 기관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전 등 결국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MB 시절에 노무현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라는 경찰 보고 문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또 2011년부터 2012년 당시 보안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댓글을 달고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댓글 의혹 사건 수사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권력기관의 어떤 그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터인데요.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상황들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 또 어떤 대책 마련, 이 부분이 결국은 어둡게 가고 있는, 제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이 사법개혁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잘 꾸려져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 개헌안 공개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합의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그 자체가 완주형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의 조건 없는 개헌 협상 참여와 국회 대타협의 정신으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이렇게 좋은 헌법 혹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는 환영과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비단 정치권과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각계각층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개헌안에 대해 높은 평가와 찬성 입장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 동물 보호에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카라 등 7개 동물보호단체가 적극적인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한 역사적 의미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반려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물권 향상 특별조례를 출범시켰고 동물보호단체와 협약을 맺어 동물권과 동물보호 관련 내용의 대통령 공약 마련과 헌법 조항 반영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새 헌법 통과를 계기로 예를 들어 동물을 소유의 대상인 물건으로만 정의한 민법의 개정과 같은 후속적인 법률 개정과 동물보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동물복지국회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 차질을 초래하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불출석 꼼수로 재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무산시켰습니다. 국민과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마저 저버린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는 도플갱어 수준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2007년 대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행위, 퇴임하면서 저지른 증거인멸 등 이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20여 개의 혐의는 당선부터 퇴직까지 온갖 불법과 비리를 담은 범죄 교과서 수준이었습니다. 집권기간 내내 나라 살림보다 개인 지갑과 개인회사 이익을 위해 국정을 총동원했던 것은 국정농단의 원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탄핵을 당했어도 10번은 당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호환무치한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했고 검찰 증거자료에 대해 조작설과 보복설만 되풀이했고 수십 년 측근들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선과 거짓으로 평생을 살아온 처참한 인생의 말로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조폭 수준의 저항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쓸쓸하기만 합니다. 한순간 국민을 속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거짓은 진실을, 정의를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네, 현안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정조위원장 이은혜 의원님이십니다. 어제 국대가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철야 농성 52일 만에 동국대 청소 노동자 사태가 해결에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청소 노동자들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법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 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 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고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닙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은 그만 늘어놓고 이제 협상과 논의의 장에 나오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가 지난 2월부터 특위를 가동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두고 관제 개헌 운운하며 생떼쓰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안을 내려오면 됩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는 철회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곳곳에 폭설이 내렸지만 10년 만에 물고가 터진 남과 북은 완연한 봄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이루어졌고 청와대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 3월 29일 개최를 제안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담대한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리자는 제안입니다. 3자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4 공동선언에도 담겨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남북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11년 만에 3국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자리잡는 역사적 순간이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설이 나돌던 한반도에 신대땅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대를 확실하게 잡았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해결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데 이번 훈련 일정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 제82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이어서 어제는 지방분권, 헌법 총강, 경제 부분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분권, 상생, 균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국가지향과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 DNA를 새겨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해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3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요구해온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 조치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고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처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 강화 등은 일부 정책적 내용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야 정당들이 대선을 통해서도 공약해온 바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입니다. 개헌을 여야 사이에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야사당 개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인심 쓰듯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던데 참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건지 우습기조차 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야당만의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제가 당초 비교섭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협상기구를 제안했을 때 이를 맹렬히 반대했던 당사자가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평화당, 정의당에게 개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다 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 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고 제가 하루속히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라면 개헌 협상을 4일이나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좋게도 더는 개헌 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다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국민 개헌의 문을 열자는 강곡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오전 중으로 빨리 화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특사단의 합의 사항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나흘간의 남한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확정되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남북 상호 간의 문화예술 교류의 감동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를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친다면 그 성과와 후속 실천 과제는 이례적이고 특정 정부만의 산물이 아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합의가 무력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을 오갔던 대북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담 후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도 담보함으로써 남북의 신뢰와 한반도 평화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과 한일 중 삼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후의 협력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의 응원과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봄이 쿵쿵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 개헌이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제1조 1항부터 다시 공부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